2014년도에 시행되었던 550채 피셋 상황 판단 21번부터 40번까지에 해당하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H책형인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2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하고 옳은 거를 찾아라. 자, 2013년 11월 김치 담그는 비용을 지수화한 김치지수를 발표했다. 자, 김치지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김치 재료를 포괄하는 비용을 지수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읽어보죠. 소매 가격을 바탕으로 뭐 이렇다고요. 근데 뭐 이런 수치는 지금 우리가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무겁게 이걸 체크하고 읽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선지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때 가서 봐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08부터 12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비용을 100으로 간주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이번 달의 김치 지수는 91.3이며 김치를 담그는 비용은 19만 5,214원 집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08과 12 사이에 높았던 시기는 배추 파동이 있었던 10년도 10월달이었고요. 이때 152.6이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평년 동월 대비 45% 증가, 즉 1.45배 증가했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어렵게 물어본다면 1.45로 나눠가지고 뭐 작년 평년 동월 가격은 얼마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하였을 것이다, 충분히 물어보고도 남을 포인트죠. 연간 평균 김치 지수가 가장 높았던 12년 지수는 113.5. 이는 고춧가루 가격이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배추 가격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다 동일한데 국내보다 저렴한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수입해. 그러면 고춧가루가 김치를 담그는데 이제 필수 재료인데 여기 있잖아요. 얘 소매 가격이 하락하면 김치 지수는 당연히 내려가겠지. 왜요? 김치 지수라는 게 그 김치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재료들의 소매 가격을 이제 지수한 거니까. 해산물 가공 제품의 소매 가격이 상승했을 때 뭐 굴도 들어가고 멸치 액젓, 새우젓, 또 뭐 지방에 따라서 해산물이 또 뭐 되게 독특한 또 해산물이 들어가는 그런 김치들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맞겠죠. 20만 원을 초과할 것이다.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이거잖아. 08부터 12까지 최고 최저를 제외하면 3개년이 나오고 그때를 100으로 간주했다는 거잖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여기 지문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아까 지문에서 91.3일 때 얼마였다고 했지? 19만 5,214원. 근데 100일 때를 물어본 거잖아. 간단합니다. 비례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9.7이 아니라 8.7이지. 8.7 증가했죠. 근데 이거 대충 그냥 10% 정도 증가한 거잖아. 물론 얘가 10%가 9.13이라 0.43이 큰 거는 뭐 자명하고 분명한 부분인데, 이견이 없는 부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10% 증가했다고 치면 얘 19만 5천원에 10%만 해도 19,000원 XX인데 이것만 더 가볍게 더해도 20만원 초과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 자, 가부터 바로 볼게요.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위 좌절을 경험하면서 비행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그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학교라는 사회적 장에서 청소년들은 경쟁을 통해서 지위를 획득. 학교에서 하층 청소년에게는 불리하고 중산층에게는 유리한 평가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 오로지 학업 성적 위주로만 평가하는 학교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위좌절 경험. 반발. 그러면서 지위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학업 성적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 기준. 하위 문화 발전. 비행 하위 문화로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층 지역에는 본래부터 비행 친화적인 가치와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층 지역 출신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 예컨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고, 따라서 성역할 모델인 아버지가 없어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부단히 남성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독자적이고 전통성을 지닌 고유한 문화 발달. 이는
중산층 문화의 적대적 혹은 반발에서 형성된 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가나 모두 하층 청소년들의 비행을 문화적, 네, 뭐 일단 관점은 다르지만 두 주장 모두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 문화적 그 특성이, 청소년들의 비행이 문화적 특성에 의한, 이를테면 가는 그러니까 중산층 애들이 이제 공부하기 유리한 뭐 그런 환경이 놓여 있는데 하층은 약간 그런 거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좀 그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비행 문화로 발전했고, 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하층 지역 본래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니까 둘 다 문화를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나 모두 하층 청소년들의 비행은 중산층, 아니죠,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중산층 문화의 적대 혹은 반발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워볼까요? 자, 그럼 디귿은 실전에서 볼 필요가 없겠죠. 계층 상관없이 모두 좋은 학업 성적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는 가의 주장을 지지할까요? 왜? 중산층에게 뭐 학업 성적 나오고 뭐 유리하고 학업 성적이 아닌 자신, 아닙니다. 학업 성적일 뿐이지 모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학업 성적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언급도 없고, 애초에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모두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 물론 비례하는 건 맞지. 하지만 그게 막 1대1로 이렇게 조목조목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무관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됩니다. 갑자기 무관이란 단어를 왜 쓰냐고? 이게 논리 논증 문제니까요. 나 이거 풀면서 의심했잖아. 난 지금 상황 판단 해설을 시작했는데 나 언어 논리 해설을 왜 하고 있는 건가, 이 느낌이 들어. 이거 그거잖아, 지지 강화 약화. 딱 그 문제잖아 이게. 지금 이게 이대로 언어 논리에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물론 논리 논증 문제가 까다로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 까다로움 속에서도 또 문제 난이도가 다닌다는 거는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물론 이 정도면은 난이도 하에 속합니다. 하지만 논리 논증 문제냐고 물어봤을 때 맞다라고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상황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나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리을 볼게요. 비행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계층에 따라서 그럼 나의 주장을 지지할까요? 나가 뭐라고 했지? 하층 지역에는 본래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고 해서 부단히 뭐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비행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 그게 비행 계층에 따라서 일어나는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게 당연히 지지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등치는 큰데 정답은 기억 하나만 딱 도출이 되는 좀 희한한 문제였습니다. 22번 정답 1번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형 딱 13, 15, 16, 17 시즌답게 지문형이 나오지. A4를 비롯한 국제표준 용지 규격은 독일 물리학자 게오르크 리히텐베르크에 의해 1786년에 처음 언급. 이른바 A 시리즈 용지들의 면적은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2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면적. 한 등급의 가로는 그 윗등급의 세로의 절반이고, 벌써부터 머리 아픈다, 막 머리 아파온다, 막 미친다, 나는 그린데 왜 수학적이 막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 와 이거 넘어가야겠다, 막 뇌정지 오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대다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언급을 했냐? 그 분들을 뭐 조롱하려고? 아니요. 그 당황스럽다고 해도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일단 읽어보시라 라는 말입니다. 물론 수학적인 부분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수학에 약간 좀 수에 좀 약간 자신이 없어도 이거는 자료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모든 등급들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은 동일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용지들의 가로를, 이건 width를 썼구나. width. 세로를 L이라고, 얘는 뭐 longitude, length 라고 하면 한 등급의 가로 대 세로 비율과 그 윗등급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등식 L분의 W는 2W분의 L. 네 말대로 조금 더 볼게 라고 싶었는데 이거 보자마자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 그래도 당하지 마세요.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건 그냥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힘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성립한대. 그래서 중요한 거는 L제곱은 EW제곱이 성립을 한대. 이거 넘어가면 돼. 이거 그냥 등식 정리한 거야 이거. 근데 굳이 이거를 뭐 시험 보는 입장에서 할 필요는 없겠지. 근데 이제 나는 해설을 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뿐. 성립해야 하므로 가로 대 세로 비율은 1대. 왜 갑자기 1대 루트 2가 나오냐면 L 제곱이 가로의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가 아니잖아. 세로의 길이의 제곱인 상태잖아. 이 제곱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루트 씌우는 거지. 근데 제곱이니까 얘는 사라져서 그냥 W인데 얘는 사라질 건덕지가 없어서 그냥 루트 2라고 하는 거지. 뭐 이 정도. 그래서 1대 루트 2래요. 예컨대 세로가 가로의 루트 2겠지. 루트 2배. 루트 2는 대략적으로 1.4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1.414고 이 비율 덕분에 우리는 A3 한 장을 축소 복사해서 A4 한 장에 꼭 맞게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소할 때 비율은 복사기의 제어판의 70%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은 길이를 축소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루트 2분의 1은 대략 0.7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가로와 세로로 축소하면 면적은 2분의 1. 자, 어려워할 거 없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윗등급, 바로 윗등급이 면적이 2배라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면 당연히 2분의 1 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돼도 포기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쓰이는 용지들은 인치 단위라고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레터 용지, 리걸, 이그제큐티브, 디레저, 이레저 용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협회 이제 규격의 경우 한 용지와 그보다 2등급 위의 용지는 가로 대 세로 비율이 같다라고 합니다. 약간 A4 용지랑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기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 용지준 A2. 자, 구해야죠. A4가 210 곱하기 297로 되어 있다. 그죠? 언급이 없어도 가로 세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윗등급이 뭐야? A5야? 아니죠. 숫자가 크다고 해서 윗등급이라는 건 아닙니다. 얘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윗등급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지? 그 윗등급은 여기 나오지 않나요? 한 등급의 가로는 그 윗등급의 세로의 절반이다. 세로가 위치하는 포지션이 여기잖아. 얘의 절반이었다며? 그럼 420이지. 그럼 얘는 뭐야? 그대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대로 가야지. 왜냐면 한 아래로 가려면 그 면적이 2배라고 했잖아. 이미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얘가 297이 돼야 되지. 왜요? 얘가 얘 2배가 되려, 그러니까 얘에다가 2배를 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가야 되잖아. 왜? 곱하기 2 해준 게 지금 420으로 변했으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A2를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네. 297 잠깐만, 아예 2배지. 594 420 됐죠? 맞습니다. 자, A 시리즈 용지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의 용지를 잘랐어. 네, 맞습니다. 왜냐면 면적이 2분의 1로 축소되니까 그만큼 아래 등급 용지 2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 니은 아닌 거 제거를 하면 리을은 제거를 하고 디귿만 보면 되겠죠. 그래도 봅니다. 미국은요 루트 2가 아닙니다. 루트 2라고 언급한 적 없고요. 반면이라고 한 거 자체부터 이미 딱 느낌이 오잖아요. A4 이 국제 표준이랑 약간 다르게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천조국이고 강한 나라, 솔직히 말해서 좀 속된 말로 좀 강한 나라.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자부심 그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네들만의 이제 쓰는 그게 있으니까 그 파운드, 인치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래서 갤런. 여러분들 베스킨라빈스나 이런 거 미국계 그 브랜드 아이스크림 먹을 때 꼭 리터 이런 표현보다 갤런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거 있잖아. 오즈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 쓰고. 독자적인 그런 이제 단인데. 자, 어쨌든 디귿 봅니다. 한 등급 위의 용지로 아까 축소 복사라고 했지 70%라고 했잖아. 70%가 왜 그러냐면 루트 2분의 1이 약 0.7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한 거지. 그럼 반대로 위로 올라가려면 루트 200겠네. 그럼 130이 될 수가 없어. 얘가 약 1.4라며 이 140%가 돼야지. 틀렸습니다. 2번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140%는 아니고 141. XX 이렇게 되겠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행정정보의 공표. 일단 첫 번째 조항이니까 좀 체크만 해놓고.
자, 일단 1, 2, 3호의 경우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항 볼게요.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라면 굳이 나 이 정보 원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마지막 이제 사각형 조항, 비공개 대상 정보를 봅니다. 아니할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안 돼, 비공개, 이건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 중에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해서 이제 심의를 하면 야, 안 되겠다, 얘는 빼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막 따지는 게 많고 분류되는 게 많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문제를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그 출제위원도 양심은 좀 있네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 법조문이다 라고 생각하셨는지 선지를 4개 혹은 혹자는 5개를 물어보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 3개만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편하게 문제 풀라고 3개를 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개의 선지를 준 거예요. 난이도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기억,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 이거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보세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한다고 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이것만 봐도 배치되는 거 아니야? 모두 공개라는 말이 뭔가 안 와닿잖아. 왜냐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잖아.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정보라고 해서 모든 지금 범위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있어요. 이 사각형 조항의 1항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일부분일지라도 어느 부분에서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거 맞죠? 얘네들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러면 틀린 복입니다. 왜냐면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개하면 안 돼, 그게 아니니까. 시책으로 이거 같은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은 여기 있네. 이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강목에 열거한 개인의 정보는 제외한다 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번, 얘도 법조문이긴 한데 좀 길었나봐. 문제가 이게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지는 이거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큰데 실제 시험지에서도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덩치가 있다, 떡대 있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지. 옳은 거,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고도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 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 보존지구 및 보존 육성지구에서, 그러니까 2개로 나눠서 이제 하니까 상황 판단을 푸는 우리의 입장에서 최적의 자세는 바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병적으로 나와야 돼, 이런 자세, 이런 마인드. 뭐냐면 고도 특별 보존지구 및 보존 육성지구라고? 그러면은 고도 특별 보존지구와 보존 육성지구는 다른 거겠구나. 그러니까 이 법에서 벌써 2가지 대분류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럼 따로 물어볼 수 있겠구나, 조심하자, 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겠죠. 자, 동그라미법. 자, 특별 보존지구 나옵니다. 할 수 없대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면 뭐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읽어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항 봅니다. 2항은 이제 보존 육성지구가 나와야겠죠. 자, 보존 육성지구는 장관이 아니라
요 행위를 하려면 1, 2, 3, 5의 행위를 하려면 해당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축, 개축, 증축 및 이축, 조성, 개간, 형질 변경,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성류의 채취. 이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시행령이 나옵니다. 1항 4호에서 대통령으로, 이거는 좀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항 4호면은 특별보존지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고, 이거 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거 해당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장관 허락이 있으면, 허가가 있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거 이제 보존 육성지구라고 하죠. 이럴 때는 뭐라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1번 볼게요. 옳은 거. 자, 경주시 특별보존지구에 과수원을 하고 있는 갑이 과수를 심기 위해서는 시장, 특별보존지구는 수목을 심는 거잖아 지금. 이거 하려면 장관입니다. 익산시의 보존육성지구 토지 소유 을은 시장의 허가 없이 60제곱미터 보존육성지구인데, 여기 있네. 대통령령으로 보면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형질 변경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변경할 수 있겠죠. 왜? 60제곱미터 이하니까 60제곱미터 포함이잖아. 자, 공주시 3번. 공주시 특별보존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병은 허가 없이 수로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잖아. 수로, 이쪽이지. 수로 수질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허가 없이면 안 되죠. 자, 공주시 보존 육성지구에 채석장을 운영하고 토성류를 적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 그건 맞는 거 아니야 싶은데, 문제가 진짜 너무 참 치졸하다. 진짜 좀 뭐랄까, 문제가 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성류의 채취인데 여기서는 교묘하게 적치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뭐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적치랑 채취는 다른 거겠죠. 다르니까 단어가 다르잖아. 물론 이제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뭐 그런 국어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적치는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부역은 보존 육성지구의 건조물 외부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보존 육성지구라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나와 있었죠. 2번입니다. 제 인생의 3분의 1을 익산시랑 공주시 산 것 같긴 한데 신기하네요. 제가 여기서 9년 반 정도 살았고, 여기서 제가 4년 정도 살았으니까 13이니까 제 인생의 3분의 1을 훨씬 넘네. 아직 제가 그러니까 40대가 아니니까. 26번 봅니다. 민관위탁 교육훈련 사업계약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계약 위반 행위만을 고르면, 자, 가부터 볼게요. 7천 1월 1일 이건 뭐 필요 없고, 50%니까 3,500만원이네 반기별로 지급. 의리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청구한 날로부터니까 초일은 산입하지 않겠네. 되게 어지러워 보이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문제가 뭔가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난해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많아서 그렇지, 이때 이거 하라고, 뭐 이때 이거 하라고, 그래, 뭐 이 정도, 통상적으로 뭔가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성과 인센티브. 그래서 뭐 이걸 확인을 하고 갑은 인정된 취업 실적에 대해서 성과 인센티브를 취업자 1인당 10만원씩. 자, 기억 봅니다. 계약 위반 행위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거죠. 기억. 자, 교육 훈련과 관련 없는 등산대회, 이거 위반이죠. 이런 새끼들이 그 나라를 망치게 하는 놈들인데, 대한민국에 좀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죠. 없어지길 바라는데. 니은 보면 1월 25일이면 26일부터라고 치면 6일이고 8일 더하면 14일 이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월 8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2월 10일이니까 위반행위죠. 뭐 초일 산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잖아요 하면 뭐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초일 산입해봤자 그럼 뭐가 되지? 초일 산입하면? 그럼 2월 7일 아닌가? 결과적으로 어쨌든 2월 10일은 안 돼요. 초일을 무시하든 초일을 산입을 하든. 오케이? 디귿. 8월 8일 날 하반기 사업 지급 청구하면서 추진 실적 및 사용 내역. 그쵸, 얘는 아니죠. 얘는 위반행위 아닙니다. 디귿 다 빼고 기억 니은 들어간 거 보면 정답은 4번이겠네. 10월 9일에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청구. 갑은 증빙서류의 확인을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분기니까 3분기 끝난 거네. 7, 8, 9. 그럼 이제 10월 10일까지 이제 냈잖아. 상관없거든. 그리고 뭐 증빙서류를 구비했잖아. 얘 지금 얘 갑이 아예 안 한 거네. 무시하고. 그 잘못된 거죠. 그럼 계약 위반 행위가 되겠죠.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7번)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얘도 아까 전 문제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 막 조가 이렇게 나뉘어 있고, 용역 발주의 방식. 연구비 총액 5천 이상 연구는 경쟁 입찰. 그 외 연구 용역은 5천 미만이겠죠. 수의 계약. 방침 결정서. 발주 전 담당자는 용역 방침. 나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좀 짜증나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책임 연구원의 자격. 자, 연구원 중에 책임 연구원은 교수 또는 박사 소지자. 오케이. 자, 계약 실시 요청 공문 작성. 연구자가 결정됐으면 담당자는 연구 용역 계약 실시를 위해 용역 수행 계획서와 예산 계획서를 작성해서 부서장 결재, 보안성 검토. 자, 담당자는 어쩌고저쩌고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안 서약서, 총액 3천 초과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보안성 검토. 자, 실시 요청. 자, 방침 결정서, 수행 계획서, 예산 계획서 4개를 첨부해서 운영지원과에 공문 발송, 계약의 실시. 자,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업무를 개시하며 계약 과정에서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계획서상의 예산을 10% 이내 범위에서 증액이 아닙니다. 감액입니다. 자, 위반 행위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는 것과 같죠? 1번. 연구비가 5천을 넘었으니까 경쟁 입찰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을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죠? 책임 연구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원이 몇 명이어야 된다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원은 자유겠죠. 그러면 연구팀이 연구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세 번째 조항 책임 연구원의 자격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계약 체결 과정에서 10%의 예산 감액이 예상되어 병사무관은 연구비 총액 5,500의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 왜 이런 선지가 나왔냐면 5,500의 10% 감액이 예상된다는 거는 550이잖아. 그거 빼면 4,950이잖아.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 계약으로 하자 이거지. 그 열정적인 취지는 알겠는데 뭐 이 사람 지금 병사무관이 무슨 뭐 마블 어벤져스 뭐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본인이 무슨 뭐 몇십만 가지의 미래를 정확한 미래를 그러니까 몇십만 가지의 그 미래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 그럴 거였으면 지금 바로 로또를 하지 1등을 하고. 맞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불확정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계약의 실시, 즉 계약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통상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지금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위반 행위다 소리입니다. 병사무관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연구 용역에 대해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5천 이상의 경쟁 입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보면 3천 이상이면 그 보안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럼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위반 행위죠. 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될 때까지. 자, 수행 계획서 좋습니다. 예산 계획서도 좋고 보안 서약서도 좋은데 하나가 빠져 있죠. 발주 전에 용역 방침 결정서.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제출해야 되는 그런 대표격인 서류가 되지 않을까요? 대표라기보다는 첫 번째 돼야 되니까. 어쨌든 얘도 위반이라고. 자, 28번 봅니다. 이때 시기가 약간 지금이랑 약간 달라. 지금 상황 판단이 법조문 많이 나오는 거 확실한데
지금 나오는 그 법조문의 결이 달라. 여기는 뭐 위반, 뭐 민형사, 뭐 법, 위증죄, 그다음에 뭐 돈, 이자, 선지급, 뭐 보상금 이런 위주의 뭔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헌법, 막 국회, 법 이런 거 있죠. 약간 진짜 좀 그런 처벌에 관련된 법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옳은 거. 특허 침해죄.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 또는 1억 벌금. 자, 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특허 침해죄의 조항. 자, 다음은 위증죄니까 체크만 해둡시다. 오케이. 사위 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거짓을 거짓을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양벌 규정.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 침해죄랑 사위 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다음에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니까 그 개인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 받을 대로 받고 법인도, 회사도 피해갈 수 없다. 회사도 따로 벌금을 내라. 뭐 이 소리죠.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허 침해죄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치해질 수 있고요. 사위 행위죄는 6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자, 상황까지 읽어야 됩니다. 꽤나 좀 딥한 문제 같습니다. 자, 일단 발명자가 갑입니다. 감정인 병이 나오고, 좀 복잡하구나 문제가. 허위임이 밝혀졌대요. 그럼 병은 이제 처벌받겠죠. 위증죄로. 아무튼 결국 갑의 그 발명품 A에 대한 특허권은 무사히 유효합니다. 그 판결에 따라. 자, 정회사 근무하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복잡하구나. 갑을 병정무까지 나오네. 무단으로, 그러니까 또 무가 잘못했다 이거지. 옳은 거 1번 바로 볼게요. 갑의 고소가 있어야 병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거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건 특허 침해죄입니다. 위증죄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자,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1천만 원에 5년 이하 또는이니까 1천만 원 이하. 병과가 아니죠. 병과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니까 1천만 원 이하 벌금 맞죠. 2번이 정답이고 3번 병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자, 양벌 규정은요, 어디 있어? 특허 침해죄랑 사위 행위의 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아닙니다. 자, 무가 특허 침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의 그 상한은 3억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데요. 특허 침해죄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건 법인이 내는 거고, 특허 침해죄 개인은 1억입니다. 상한선이 3억이 아닙니다. 특허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3억 원 이하의 그 벌금을 법인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이유로 3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죠. 사위 행위죄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럼 뭐합니까? 얘는 최대 6천만 원. 말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28번의 정답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굉장히 딥합니다. 좀 무겁고 확실히 현재 트렌드하고는 다릅니다. 문제 결이. 29번 볼게요. 자, 반납해야 할 경비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그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구하라, 판단하라, 뭐 그건데. 자, 볼게요. 좀 길어요. 또 사례도 길고. 임명권자는 전시, 사병 등의 국가 비상시 군에 뭐 이렇게 할 때는 일시 중지하거나 위탁색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 복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각군 참모총장은 지급한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복귀하지 아니한 자, 수학 중 해임된 자,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니다.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전역 또는 재적 등의 사유가 발생해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고요. 전액이고 2호일 때는 어떻게 돼? 지역경비 전액. 근데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수학을 계속할 수 없어 해임됐을 때는 2분의 1만. 마지막은 지급경비 곱하기 오케이. 자, A부터 볼게요. 성적 불량으로 해임이 됐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수학 중 해임된 자 2번이잖아. 근데 뭐 아프거나 질병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전치사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원대 복귀한 것도 아니잖아. 얘는 그냥 1500 내야 돼. 자, B 볼게요.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하면 1호에 해당하죠. 전액이죠. 2500입니다. 자, 의무 6년 중에 3년만 했으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지역경비가 3500이었는데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6년을 또 12 곱해서 72개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거 6년 중에 3년이면 결과적으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6분의 3이니까 2분의 1과 같잖아. 그러니까 반절이라고. 1750. 심신장애로 인해 해임된 거잖아. 아, 그럼 여기네 2분의 1이네. 그 말은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거지. 국방부 장관이 국가 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원대 복귀, 이거 빵원입니다. 이거는 여기 빵원이죠. 1항은 제외하니까. 자, 됐습니다. BCA DE 1번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의 기억에 해당하는 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이거 뭐 5급이나 7급이나 다 1차 이거 있잖아. 지방인재랑 양성평등 두 개 있잖아. 성별 최소 채용 목표 인원은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 예정 인원의 30%. 다만 검찰은 20. 결정 방법. 40% 이상 맞죠 이거? 과목 꽈락 40점 미만 꽈락.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총점 평균이 60 이상 평락이라고 하거든요. 중에서 고득점자 순 선발 예정 인원의 150%, 1.5배수란 소리래.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했을 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이 나왔는데 그 합격선에서 마이너스 3점 이상인, 그러니까 뭐냐면 합격선이 70인데 67점 이상부터 이제 대상이 된다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간, 오케이? 그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선발 인원보다 이제 플러스해서 뭐 했겠다, 뭐, 그러니까 플러스해서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선발 예정인은 30명. 검찰 1차 시험에서 남성이 39명 합격했다면 1차 시험의 합격자 수는 최대 몇 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성 합격자의 수에 따라 이게 달라지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일단 1차 합격자를 물어봤어요. 2차나 뭐 최종을 물어본 게 아니라 1차가 30명을 뽑는 게 아니라 45를 뽑아. 150%니까. 그 다음에 원래 여기 30%인데 검찰 사무는 20%래. 그 9명이잖아. 그러니까 채용 목표 인원이 성별 채용 목표 인원이 9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 여자. 그러니까 여성 합격자 최소 목표 인원이 9명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남성도 똑같지. 근데 남성은 39명 합격했잖아.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합격자 수는 최대 몇 명이 될까? 당연히 9명이죠. 39 더하기 9하면 48. 3번이네. 이게 굉장히 이거 물어보는 거를 확실하게 캐치를 했으면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 문제를 파악을 잘한 거고, 근데 이 문제가 잠깐만 이거 뭐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되지? 채용 목표 인원 잠깐만 합격 예정 인원이 뭐고 갑자기 선발 예정 인원이 또 뭐고 뭐 머리 아프다, 이렇게 만약에 이 문제에 이제 패닉이 온다, 이 문제 틀릴 가능성 높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왜 최대 48이라고 최대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이 9명이 여성이잖아. 근데
이런 거지. 아까 뭐라고 했지? 꽈락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몇 과목을 잘 봤는데 한 과목을 35점 맞았어. 그럼 뭐 평균이 80이든 뭐든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혹은 60이 안 돼. 평락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합격선에서 마이너스 3점 이내인 이 사람들 중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모두 9명이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애들이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어. 그럼 뭐야? 이거 충족 못해도 꽈락해도 뽑아야 되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대입니다. 물론 최대 9명이 여기 다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정답 3번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다. 굳이 지금 이 멘트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문제 자체에 뭔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31번 암호표를 사용했다. 오케이. 자, 비밀번호의 숫자를 세로로 쓰고 자, 봅니다. 암호표가 위에 있고 아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을 하니까 10675 10675 TH 그러니까 1에 있는 거를 다 쓰고 여기에 있는 걸 다 따오는데, 그러니까 그 행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냐면 봤더니 하나 이렇게 세로로 읽는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호를 알려면 THPQBI 1을 썼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HCJU I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뭔가 문제가 어려워 보여서 쫄았다 라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방법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다 라는 거죠. 자, 봅니다. HCO 3개만 봐도 될 것 같아. 2로 시작하네. 그럼 1번 삭제되고. 자, 2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다 8이네 그러면 볼 필요 없어. 세 번째부터 봐. 귀찮게. W2로 시작하는 애들 있나? 중복이 있으면 몇 글자 더 보면 되는데 바로 나오네. 289야. 그럼 마지막 네 번째만 보면 되겠네. HC 0이죠. 28901 4번이 정답입니다. 32번 볼게요. QW20 알파 베타 감마. 알파형은 수컷 유성생식만 가능하고 그 결과 50. 이거 왜 생물 문제를 갖다 놨냐. 진짜 너무한다. 이제 생물 문제인데. 자, 알파는 일단 봅니다. 유성생식만 가능하고 50%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파가 알파 혹은 감마를 낳는다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베타형은 유성 무성 모두 가능. 그럼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 유성의 결과로는 알파형을 낳고 무성의 결과로 베타를 낳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나 베타 모두 알파 감마 알파 베타를 낳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마는 성별이 없어 무성만 가능하고 알파는 베타랑 감마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기준 동일 혈액형 간에만 생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혈액형이 2개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표현하는 기준이 2개인 거고 얘도 다 혈액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성생식을 할 때 QW2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래서 유성생식 때는 다른가 봐요. 요거는 2가 되고 Q2는 W가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다. Q형을 낳는다고 합니다. QW2 기준으로 동일 혈액형 간 유성생식 조합은 부모 세대와 같은 혈액형의 자식을 낳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QW Q2 이런 거 했잖아. 근데 Q, W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얘 Q, W, E.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파 심은 데 팥 난다고. 실험실에 있는 개구리는 다음과 같다. 오케이. 자, 유성생식. 오케이. 자, 기억 볼게요. W 베타의 경우
매세대 존재할 수 있다. 베타부터 볼까? 베타가 무성생식으로 양성을 띠니까 유성, 무성 모두 가능하대. 근데 무성으로 하면 베타가 나오지. 그럼 얘가 자식을 낳으면 얘 무성생식하면 얘 베타로 다시 되는 거잖아, 자식이. 그 다음에 W는 그대로 갈 수 있잖아. W.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얘랑 똑같은 애가 만났어. W끼리 만나면 W가 났잖아. W 베타는 몇 세대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5의 자식과 4의 생식의 결과로 Q 알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Q 알파가 나오는 경우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완전 생물 문제인데. 자, 일단 개구리 5의 자식부터 볼까? 자, 감마고 무성이거든. 무성만 가능하니까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감마가 즉 베타와 감마를 낳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의 자식이 이거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야. 물론 이제 이 감마면 지금 현재 같은 거지. 편의상 그냥 둘이 붙인 거예요. 그러면 자, 베타 볼까? 베타는 반대로 양성이야. 유성, 무성이 다 가능하거든. 유성으로 만약에 생식을 하면 알파형을 낳을 수 있거든. 얘는 안 되고 이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알파가 되지.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돼? 유성생식이라며. 암수 같이. 그러면 Q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있잖아. W, E 조합은 Q다. 그럼 이게 뭐야? 잠깐만. 일단 얘가 2라고 해봐. 그럼 얘랑 아까 개구리 4가 어딨죠? 여기 있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잘못했다. 잠깐만요, 잘못 말했다. 이 베타가 자식이었잖아. 다시 갈게요. 이 베타가 자식이었잖아요. 그리고 W 베타가 아까 뭐였죠? 개구리 4였죠. 잘 보세요. 지금 저는 얘 한 겁니다. 지금 얘네 둘이 합칠 거예요. 얘랑 얘랑 합치는 거잖아. 동일한 혈액형, 즉 베타끼리만 혈액형이 가능하다면 생식이 좋아. 그럼 베타로 그러니까 유성 생식을 해서 알파를 낳았다고 치자. 그러니까 알파가 일단 되는 것쯤은 이해했지. 그럼 마지막 이것만 결정해주면 되겠네. E랑 W 만나면 뭐가 되지? Q가 되지. Q 알파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볼게요. 실험실에 개구리 3과 개구리 5 얘네 둘만 있다면 알파를 못 만들어내요. 그럼 알파가 나올 수 있게끔 빠르게 접근하면 되겠네. 둘 다 무성이야. 감마 볼까? 자, 감마는 무성만 가능하다며. 베타 50, 감마 50이잖아. 그럼 베타를 낳았다고 치자. 그 베타는 양성이 되니까 얘 유성으로 알파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만들어낼 수 없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니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번. 글과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을 처리하지만 국가행정의 일부다. 지방자치는 국가의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 당연하지. 불가피하지. 국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하므로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 권한을 모두 그렇겠죠. 위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회가 뭐 이런 것들의 명령보다 이제 하위에 있고 조례와 규칙은 법률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규정 볼게요.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고요. 의회를 이거 왜 헌법을 그냥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자체장의 선임 방법 및 기타 지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거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단골손님이지. 문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내는데 이제는 안 낼 거예요. 뻔해서. 지방자치법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기억 볼게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 따라 상의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범위 안에서 충분히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종류를, 헌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아마 지자체가 113조부터였나 118조부터였나 그럴 건데, 아무튼 그럴 겁니다. 좀 뒷부분에 있어요. 헌법의 1조부터 130조까지 총 130조의 개조, 130개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앞에 전문이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법률의 개정으로 단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헌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다면서요? 그럼 헌법을 개정하려면 당연히 헌법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니까 이걸 지워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헌법이 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왜냐면 이거 보는 사람들 중에 무조건 다 헌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아니야. 만약에 헌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은 배경 지식 필수 아니야? 이딴 소리 안 해. 이거 헛소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헌법을 공부 안 해도 되는 입장이라면 굳이 헌법이 배경 지식으로 꼭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모를 수 있다는 거야. 낯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법률로 정한 다음에 이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법률로 정하니까 이 법률만 이렇게 약간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것까지 헌법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 헌법 개정이 필요할까? 왜 법률로 니들이 알아서 정하라고 이렇게 내가 써놨는데? 맞잖아.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봅니다. 지방의회는 공석이 된 지자체장의 선임 방법 아까 뭐라고 했어? 법률로 정하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건 틀렸지. 리얼.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조직을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이거는 좀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해. 안 될 것 같잖아 느낌이. 그래도 우리는 확실하게 봐야 되니까 법률로 정한다. 틀렸습니다. 기억니은 1번입니다. 자, 지금 33번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억지스럽다, 요즘 말로 억가다, 굉장히 억가가 심한 문제다. 그러니까 억가라기보다는 억지가 너무 느껴지는 문제예요. 헌법이랑 지방자치법 갖다 놓고 이걸 풀어봐라.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쥐어 짜낸다. 약간 마른 오징어에서 수분을 어떻게든 빼낸다, 이런 심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상해요. 느낌이 결이 좀 다릅니다.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왜냐면 기억 니은 때문에 그래. 디귿 리을은 헌법이 뭐야, 뭐 조례가 뭐 헌법 개정이 뭐야, 법률 개정이 뭐야, 이런 지식을 몰라도 디귿 리을은 충분히 풀 수 있지만, 기억 니은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어. 이게 상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야 헌법을 개정을 어떻게 하는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해? 막 하면서. 헌법 개정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 헌법이 130개조인데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이 정확하게 128부터 130개입니다 28, 29, 33개 조항에 그 헌법이 있어. 그 무슨 뭐 국회 뭐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돼서 뭐 3분의 2 넘고 뭐 어떻게 하면 국민투표하고 60일 내에 뭐 하고 막 그 있어요. 그게 다 적어 놓은 게. 그런 걸 알면 이게 좀 편할 수 있는데, 문제는 피스에 이게 나왔으니까 야 헌법도 봐둬야 되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약간 억지스러웠어요. 굉장히 억지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34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70점) 69점 64점. 당연히 이제 물음표를 해놓지. 물음표를 해놓으니까 상황 판단이지. 왜? 물음표가 있으니까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입찰가격 평가 방법. 문제가 좀 빡세다 이건. 추정 가격이 아까 4억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3.2억 이상부터는 여기네요. 당해 입찰 가격. 그러니까 평가 대상자가, 그러니까 A나 B냐 C가 이제 평가 대상자잖아. 각각 이제 내 입찰 가격이 3.2억을 이상이야 하면은 여기를 보고, 아닌데 난 3.2억을 넘지 않아 하면은 요 식을 따른다 라는 소리 같아요. 그 식에 따른 점수가 이제 입찰 가격 평가 점수가 되겠지. 간다니까 체크만 해놓고. 복잡하다. 얘만 있어도 열받는데 얘까지 있어. 플러스라는 건 지금 이게 또 가점이라는 건데, 와 머리 아프다 그죠? 자, 최저 입찰 가격은 일단 위아래 모두 똑같이 입찰자 중 최저 입찰 가격이 맞고, 그럼 얘는 A, B, C 어느 업체가 최저를 입찰하든 이 분자는 똑같아진다는 거네. 얘가 이제 달라질 수 있고,
얘는 그대로 갈 거고, 얘는 추정 가격은 고정값이잖아. 얘가 변수네, 얘는 고정인데. 왜 고정이냐면 추정 가격은 4억이니까. 60%, 그러니까 60% 미만이면 그냥 60으로 퉁친다 라는 거지.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추정 가격의 80%니까 4, 8에 30이니까 3.2억이잖아 이거잖아. 플러스 추정의 80%면 3.2 네모라고 하자. 마음 같아서는 뭐 XY 이런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공대스러우니까 좀 친근하게 지금 이 느낌이잖아. 근데 얘가 60% 미만이면 추정 가격이 60%를 한다고 했잖아. 추정 가격이 4억이었으니까 2.4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뭐야? 얘는 2.4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야? 당의 입찰 가격이잖아, 평가 대상자에. 근데 얘가 80% 미만이니까 3.2억을 안 넘는 거잖아. 3.2억을 넘으면 여기를 이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그럼 얘는 3.2라고 그냥 보자고. 물론 3.2가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냥 편하게. 얘가 만약 2.4였잖아 1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2점이야. 맥스가 돼. 근데 얘가 3.2에 근접하면 이거 그냥 0으로 봐도 무방해. 물론 아니겠지. 뭐 3억 1999만 9,900 뭐 90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은 아니지만 그냥 0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가산점 개념 같은데 그걸 못 받는다고. 하지만 얘가 60% 미만이라면 그때는 가산점 2점을 그냥 몽땅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볼게요. 가장 낮은 가격을 입찰. 그럼 최저 입찰 가격이 B의 가격이라는 소리네. 어떤 경우도 우선이 없어. 어떤 경우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B가 입찰한 가격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라고 봅시다. 당의 입찰 가격, 이거 B의 가격이지. 근데 B가 최저로 입찰했대. 그럼 이것도 B의 가격이잖아. B분의 B는 뭐야? 1이잖아. 얘는 20점이야. 그럼 나머지 AC는 이거 20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최저는 다 똑같아. 분자는 똑같지만 A랑 C는 얘가 아니잖아. 근데 왜 얘가 그러면은 B가 가장 작다고 볼 수 있나요? 당연히 작지. 당의 입찰 가격은 이제 평가 대상자의 가격인데 이게 가장 작잖아. 아예 분수에서 얘가 가장 작으면 당연히 분수는 커지잖아. 그 같은 이치예요. 얘도 보면 얘는 이제 이식을 따라가야 돼. 이게 정리하니까 3.2분의 최저잖아. 3.1은 고정된 거고 최저는 똑같으니까 뭐야? A, B, C 모두 이식. 얘는 그대로 가. 근데 얘가 문제야. 근데 뭐라고 했지? A, B, C 중에서 B가 최저 입찰 가격이잖아. 그 가격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왜요? 당의 입찰 가격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뭔데요? 당의 평가 대상자의 입찰 가격이요. 그 말은 어찌됐건 A, B, C 모두 각기 여기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나머지는 다 똑같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고정값이니까. 근데 얘가 가장 작아. 빼는 값이 작을수록 이 수치는 작아질까 커질까? 당연히 커지겠죠. 그 말인즉슨 이거 최대 점수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B가 이미 70점, 69점, 64라서 B가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거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거를 해야겠네. 실전에서는 니은 틀렸다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아니죠. 여기 60% 미만이면 60으로 그냥 고정해버렸잖아. 그 말은 뭐 100분의 한 50, 100분의 40이면 더 작아질 수 있겠, 더 커질 수 있겠지. 이 값이 작아질수록 이 값은 커지니까. 근데 그걸 그냥 방지를 해라.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 그 말은 얘 그냥 60까지 100분의 60으로 계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평가 점수가 동일해진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틀렸어요. 자, 이거 보자. A에서 60% 미만이면 이걸 쓰라는 거네. 60% 미만 60으로 본다는 소리지. 그게 1이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2에 가까운 거지. 정확하게 2는 아니고. 정확하게 2지. 60% 미만이니까. 얘는 3억 2천이니까 이거 쓰면 돼. 이상이잖아. 당의 입찰 가격이고 이 최저는 변하지 않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게 똑같죠. 이거 제거하면은 벌써 얘 A가 2점이 더 추가되거든. 그 말은 A가 B보다 2점이 높아. 그러니까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2점이 높은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 이게 69니까 71이잖아.
얘보다 커진다 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A가 뽑힙니다. 틀렸죠. 4번이 정답입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가장 어렵다. 지금 21번부터 지금 14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34번 정답 4번인 거 4번인 말도 헛나오네. 34번의 정답은 이제 4번임을 확인했습니다. 35번 볼게요. 조건과 정보를 판단할 때 고감의 위치와 착한, 나쁜 조합으로 가능한 건 착한 호랑이가 2마리고 나쁜 호랑이가 3마리래요. 그 다음에 착한 호랑이는 T, true, 참, 나쁜은 false, F, 꽃감은 꿀, 아궁이, 소쿠리 중 한 곳. 오케이. 이거 이제 방법은 배치되는 애들을 빠르게 찾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배치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곶감은 아궁이에 있지. 나만 곶감의 위치를 알아. 나쁜 호랑이야. 나는 곶감이 어디 있는지 알지. 곶감은 꿀단지에 있어. 딱 봐도 갑, 무가 배치되는 걸 보입니다. 왜? 갑, 무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거짓이 될 수는 있을까? 오케이. 거짓이 될 수는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될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정신 없습니까? 빨라서?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풀다 보면 이해됩니다. 무슨 소리 했는지. 이거부터 봅시다. 자, 갑이 참이니까 아궁이에 있어. 그럼 나만 곶감의 위치를 알아. 을은 거짓말이 되겠죠. 갑은 나쁜 호랑이야. 얘가 참이면 착한 호랑이잖아. 그럼 병은 거짓말을 한 거지. 정은 이제 인원수가 T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이럴 때는 얘 아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아궁이가 2개의 선지 있으니까 바로 빠르게 맞춰봅시다. 매칭을 해봅시다. 맞는지 체크. 착한 거 오케이. 정은 아닌데 착하게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얘는 F, 나쁜 호랑이라 얘는 안됩니다. 자, 소쿠리 가볼까요? 소쿠리는 둘 다 거짓말을 해야 돼. 왜냐면 갑과 무 모두 소쿠리에 있다고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는 없었으니까. 자, 그럼 갑과 무가 거짓이면 병은 참말을 하게 된 거네. 왜? 거짓임을 말했으니까. 자, 나머지 볼게요. 을과 정만 남았나요? 이건 아직 확정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만 곶감의 위치를 알아. 나는 곶감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는 진실입니다. 그 말은 TF가 될 수도 있고 FT가 될 수도 있어. 각각의 경우에 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디야? 아궁이, 꿀단지 둘 다 아니니까 소쿠리. 이렇게 풀면 되겠네. 뭐 금방 풀리네. 자, 소쿠리 봅니다. 착한 호랑이가 을이라고 했으면 나쁜 애는 갑, 정, 무가 되거든. 틀렸지. 말이 안 돼. 자, 그럼 착한 호랑이가 정이라고 했을 때는 뭐야? 갑, 무, 을. 갑을, 무가 나쁜 호랑이. 갑, 을, 무. 됐죠? 2번이 정답입니다. 꿀단지는 왜 안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되는데 그럼 뭐 병은 이제 참이 되겠지. 왜냐면 얘가 나쁜 호랑이임을 알았으니까. 곶감은 꿀단지에 있다고 하고, 그 을이 거짓말이지. 얘는 지만 알고 있다고 했잖아. 말이 안 되는 거고. 정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TT가 나왔으니까 얘는 F로 가는 거지. 이런 경우죠. 얘가 뭐야? 꿀단지지. 꿀단지면 착한 호랑이 무는 맞는데 나쁜 호랑이가 될 수가 없어. 병은. 자, 36번 봅니다. 정의 성적으로 가능한 것은. 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많이 물어보네.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딱 떨어지는 문제보다 경우의 수 보는 게 좀 귀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선수만 2명의 선택을 받았다. 대화를 봅시다. 자, 가영이는 일단 고정이 되니까 이제 고려를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나머지를 봐야 되는데, 승리한 경기수가 가장 많은 선수를 뽑았고 완투한 경기수. 이거 다 봐야 되는 문제구나. 지금 볼 수 있는 게 없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만약에 23, 3, 210, 14면 자, 얘도 지금 뽑히게 되고
탈삼진이 가장 많은 것도 오케이. 승률 1, 2도 지금 가장 많거든. 이게 말이 안 돼. 정은 두 명이 뽑아야 되거든. 안 됩니다. 같이 23이니까 23 같이 보겠습니다. 자, 1, 2는 좀 사라진 것 같아. 1등은 아닌 것 같아. 14에서 6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승리. 이렇게 되면 나. 그 다음에 탈삼진. 라. 두 명이 끝일까? 마지막 승률. 자, 승률은 뭐 승패분의 승이잖아. 이거 아, 기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3분의 그러니까 26분의 23이죠. 누가 봐도 얘가 가장 높지 않아? 80% 넘잖아. 근데 나머지 지금 80% 넘는 애가 있어요? 그나마 얘가 될 것 같거든요. 21분의 29니까 기껏해야 70% 약간 넘겠네. 얘는 80% 넘는데. 그럼 얘 벌써 승률 높은 마까지 뽑혀. 안 돼. 자, 그럼 2, 3, 4 중에 반드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봅니다. 2번부터. 자, 승리 경기수는 아니야. 근데 탈삼진이니까 얘 일단 라가 뽑을 거야. 1, 2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명이 뽑혀야 되니까 승률이 가장 높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3분의 2잖아 30분의 20이니까 66.7. 근데 얘 70% 넘잖아. 안 돼. 한 명만 뽑히니까 2번도 될 수가 없어. 그럼 3, 4 중에 답이 나오겠다. 그쵸? 자, 20과 5 딱 봐도 승률 높아 보이는데 25분의 20이니까 얘 승률 80% 가장 높네. 그럼 얘 마철이가 뽑아. 탈삼진도 가장 많아. 라가 뽑아. 나머지는 승률 그치, 승률 마철 됐고, 승리한 경기수는 을이 가장 많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1, 2한 경기는 병이 많으니까 됐다. 그러면 승리 1, 2는 나 다가 뽑고, 나리와 다혜가 뽑고, 라라와 마철은 누굴 뽑아? 정을 뽑으면 되겠죠. 3번입니다 4번 안 봐도 돼요? 네. 왜요? 자세히 봤는데 3번이 답이면 4번은 답이 될 수 없죠. 왜? 복수 정답은 없으니까요. 4번 아닙니다. 귀찮아서 안 보는 것도 맞는데, 왜냐면 마라 탈삼진이라고 했잖아. 근데 200이 되면 탈삼진이 가장 높은 애가 아니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7번 볼게요. 다음 상황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 달력 문제네. 금연 4, 금주 3, 성격 2회. 일단 달력을 좀 그려봅시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4월 1일이 월요일이라고? 귀찮으니까 주말에 쓰지 말자. (4월이니까) 일단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조금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해진 같은 요일에만 주 1회 화, 수, 목 중에 한다. 자, 금연은 4회죠. 4번 한다는 소리네. 그럼 화, 수, 목 중에 4번이 가능한 거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능해 보이는데. 아니, 잠깐만, 좀 더 보자. 띄엄띄엄 있네 이게. 짜증나게. 일단 얘네들을 가리는 게 먼저니까 이 조건 이렇게 놔두고, 이건 이제 예외 조항인 것 같은데, 부가 조건. 그럼 20에서 26 안 돼? 이거 같이 봐야겠구나 앞으로는. 보건수는 하루에 하나, 중복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잘했네.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안 한다고 하니까 4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화수목 중에 4번 가능한 게 화요일밖에 없네. 그럼 이때 금연이네. 됐죠? 자, 금주는 월요일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 월 금을 제외하면 화수목을 해야 되거든. 근데 화요일은 금연교육이 잡혀있어. 따라서 죽었다 깨어나도 수목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 2회 이상은 실시하지 않아 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소리죠. 금주교육이 3회니까 이 6일 중에 3일만 하면 되는 거야. 성교육 봅니다. 4월 10일 이전 같은 주 이틀 연속 가능한 거 5, 8? 이 연속인가? 아니지. 주말 안 하니까 금, 월 연속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인정을 한다면 여기 각 주에 조건을 달아놨을 겁니다. 그건 상식을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라. 자, 그렇게 되면 3, 4 혹은 4, 5가 되거든. 자, 그러면
음. 아, 이렇게 봅시다. 3, 4를 하면요, 이제 금주교육 3회만 하면 되잖아. 4일 중에 3번 하면 되겠죠. 쉽잖아.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주에 하나는 100%를 연속을 하게 돼. 근데 금주는 연속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며. 그 말은 어떻게 돼? 이렇게 성교육 됐죠? 금주교육은 이제 여기 5개에서 3개를 차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일은 무조건 금주가 돼. 금주가 맞고, 여기서 이제 10, 18 혹은 10, 17 혹은 11, 17 혹은 11, 18 4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추려낼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옳은 거. 금연이 가능한 건 화요일입니다. 금주교육은 같은 요일에 실시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금주는 3주차까지만. 성교육이 가능한 건 3, 4, 아마 이걸 노린 것 같아. 3, 4는 안 된다고 아까 봤잖아요. 그럼 4월 30일 교육이 있다. 금연 됐습니다. 힘드네. 38번. 갑이 심사위원장을 알아낸다. 자, 내고자 할 때 옳은 거. 이게 제가 설명하다 보면 이 목이 아파요. 편도가 따끔거린달까? 그 2가지가 있습니다. 해설할 때 그 난이도가 좀 있는 연도를 해설하거나 1시간 한 10분 혹은 20분이 넘어갈 때부터 이제 그 느낌이 와. 지금이 딱 그런 느낌이네.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1위를 포함해서 총 4명.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노래를 들은 후 동시에 O 또는 X의 결정을 하며 다수결,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이 그 동수일 때는 그때 심사위원장이 O를 투표를 했다면 이제 붙는 거고 X였다면 떨어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누가 OX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는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모르는 상황인 거지. 기억 봅니다. 그렇지. 왜냐면 심사위원 1인이 X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심사위원장일 수도 있고, 혹은 심사위원 3인인 이 3인이 동그라미를 쳤다고 했잖아. 그 중에 심사위원이 포함되어서 동그라미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낼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해되죠? 자, 같은 심사위원에게 2명의 심사위원에게 O 결정을 받아서 탈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심사위원을 A, B, C, D 4명이라고 본다면, 자, 이 상태에서 탈락을 했대. 그 말은 심사위원장은 여기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이 둘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장이었다면 붙었겠지. 이 조건에 의해서. 근데 아니라는 거는 여기에 분명히 심사위원장이 있다는 건 다들 납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중 CD 중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 수 없어요.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귀찮게 하는군. 38번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네. 이 14년도가 어려웠구나. 상당히 어렵네. 물론 자료 해석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이거 6가지 나오거든요. 이게 컨비네이션이라고 6가지인데 고딩 때 배우는 건데 경우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안 했냐? BD 안 했구나. 마지막 하나가 뭐였지? AC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상황 반드시, 그러니까
이 6가지 사항밖에 안 나와. 디귿에서 말하는 거는 이 6가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참가자가 4명이니까. 그럼 뭐 얘네 이렇게 4명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만약에 A가 심사위원이었다. 심사위원장이었다. 각각 이제 2명이 동률이잖아. 그러니까 2명이 찬성, 2명이 이제 가위, X표. 근데 A 얘네 둘만 뽑혔어. 참가번호 1, 2, 3, 4라고 해봅시다. 얘네 둘만 뽑혔는데 나머지는 아니까 왜 얘네 둘만 뽑히지? 봤더니 A가 동그라미가 공통점이 있네? 아, 심사위원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반면에 그럼 얘는 이제 떨어지는 거지. A가 심사위원인데 X에 이제 한 표를 던졌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B가 심사위원장이었다면 그럼 얘네 둘이 붙고 나머지는 떨어지겠지. 근데 붙은 애들 공통점이 뭐야? 아, 얘가 같이 동그라미를 했어. 얘 심사위원장이지. 그럼 만약에 C가 심사위원장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데 3, 4만 붙었네. 근데 3, 4의 공통점이 뭐지? 아, 심사위원 C가 동일하게 동그라미 표를 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 D도 똑같습니다. D가 심사위원장이라면 이사가 뽑히겠지. 근데 이사를 뽑아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D에게 동그라미를 받았어. 떨어진 애들은 X, D에게 X를 받고. 그럼 벌써 심사위원장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지. 같은 맥락으로 뭐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여기서 2명 이렇게 조합을 해도 다 똑같을 겁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심사위원장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 문제 답네. 빡세네. 자, 39, 40인데 얼마나 길면은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 실제 그 시험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확대가 되잖아. 글씨 크기나 이런 게. 지금 나는 A4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기준을 갖춰야 된다. 교사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말하며 우리가 아는 뭐 선생님 교사가 아니라 교사의 확보 기준은 뭐 한자가 다르겠지. 확보 기준 다음 각호와 같다. 상황은 뭐죠? 시설 면적이 있는데 별표 1이 있어. 현재 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 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아, 여기다가 학생 정원? 오케이. 교지 별표 2. 교지는 별표 2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계산한 교사 기준 면적에 곱하기 2배 이상 뭐 그 뜻인 것 같은데. 야, 별표가 3까지 있구나. 진짜 힘드네. 헷갈리겠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 6항보입니다.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에게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되 설립 당시 다음 각호 정한 금액 이상 확보. 6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 개 법인이 수개의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각 학교별 그니까 이제 다 같이 합쳐서 한 39번 보겠습니다. 정원이 의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대를 설립하고 싶은 거야. 의대가 포함된 대학을. 그러면 이제 부속병원을 갖춰야 될까? 여기 나와 있는데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납니다. 이게 없어도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되니까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니은 공학계열 교원수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교원 산출 기준 공학이 20명인데 공학 편제가 30이잖아. 그럼 나누라고 했잖아 아까.
그러면 15명 이상? 아니지. 교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니까 이 2분의 1이 7.5거든? 그럼 8명 이상 확보해야지. 맞습니다. 함께 설립하고 아까 그거였잖아. 전문대랑 대학을 함께니까 170. 2번이 정답. 자, 그치. 교지 면적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겠지. 안 물어볼 거였으면 이렇게 빌드업을 안 해놨겠지. 교사 기준 면적 봅니다. 인문사회 얼마야? 400명. 자연과학 200명, 공학 300명, 의학 100명. 예체능은 없으니까 무시. 그냥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4,800, 3,400. 아, 귀찮다. 6,000, 2,000이니까 8,000. 그게 뭐야? 8,200, 16,200 해서 1번을 체크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교지 기준 면적이 학생 정원이 1000명 이상인지 미만인지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400, 200, 300, 500, 1000명이죠 딱.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니까 2배 이상. 즉 얘 2배 하면 뭐야? 32400, 3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4년도에 시행되었던 550제 피스 상황 판단 기출 해설을 모두 마치는데 어려웠습니다. 14년도도 쉽지 않은 연도였네요. 2015년도 16년도도 그렇고